많은 분들이 야, 앞으로는 컴퓨터의 시대야. 그래서 다들 코딩하고 있었던, 지금은 코딩을 그냥 컴퓨터가 해버려요. 2015년에서 2020년 동안에 사라지는 일자리가 710만 개. 자격증, 학위, 혹은 내가 그냥 열심히 한다, 그것만 가지고 삶을 산다고 하시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냐면, 제가 사람 만나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업에서 심리 상담만큼 많은 가지고 있는 주제가 진로 상담이에요. 아주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진로는 딱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교집합을 우리는 진로라고 부릅니다. 근데요, 요즘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잘하는 것을 해야 되냐, 좋아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것을 하기 바랍니다. 더욱이 여러분의 아이들은 훨씬 잠재태가 많기 때문에 더욱이 좋아하는 거에 방점을 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하다. 어떤 셀러브리티 분들은 잘하는 거를 하라고 하시던데 아마 그분은 그 분야의 천부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피아노를 그냥 치면 그냥 신동 같은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농구를 하면 막 농구에서 키가 굉장히 크다든지 남들보다 좀 뭔가 완전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저도 보긴 하는데 매우 드물어요. 소위 모차르트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잘하는 거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별로 많지 않고, 또 많은 진로는, 또 그 직업은 보통은 시간에 기대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만 그 단계에 올라갈 수 있다는데 사실은 맹점이 있다. 예를 들면 저는 단순히 음식을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잘 만듭니다. 재능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발고는 닭볶음탕입니다. 혹시 음식 좀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닭볶음탕이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지 이제 알았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음식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항상 이 닭볶음탕 자부심이 있었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닭볶음탕 레시피가 여러 버전이 있는데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만든 레시피인데 그 중에 최고 레시피를 가지고 언젠가 저희 고향집에서 차려버리라 어머니한테도 얘기하고,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누워가지고 유튜브를 보는데 추천 영상으로 닭볶음탕 만드는 법 이런 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짧은 영상인데 이렇게 클릭을 했더니 음식 만드는 순서가 과정도 다르고 내가 모르는 재료가 자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걸로 닭볶음탕에? 약간 이래서 제가 그날로 닭볶음탕을 그 레시피대로 끓여봤어요. 그때 저희 가족분들이 그걸 먹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짜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닭볶음탕 중에 제일 맛있었대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냐요. 잘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문제가, 우리 사회는 너무나 자신을 알리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좌절스럽게 만들어요. 여기가 아닌가 보다. 이 길이 아닌 게벼.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꾸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잘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것을 별로 하고 있지 않거든요. 아주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볼게요. 어린 애기가 걸음마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걸음마를 하다가 넘어져요. 여러분 기억이 없었겠지만은 일어나자마자 막 뛰어다니고 그런 분들은 안 계셨을 거예요. 많이 넘어졌을 겁니다. 그때 아빠가 오셔가지고 야, 너는 뭐 그거밖에 못 걷니? 아니 네 누나를 봐봐라. 아니 굉장히 누나는 잘 걷는데 너는 그게 뭐니? 야, 1년밖에 차이 안 나. 이랬을까요? 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뭐라 그랬을까요? 얘 걷는 거 봤어? 얘 걷는 거 봤어 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3, 4살 정도 됐을 때 아버지가 장난감 사주러 어디를 가요. 근데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3만 원짜리 장난감 어린이날 선물로 이제 사주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선물이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선물이죠. 근데 3만 원짜리 장난감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딱 사주려고 찝어가지고 아빠가 이거 사줄게. 근데 갑자기 여러분이 그러는 거예요. 3, 4살 된 여러분이. 아시죠? 그러면서 더 작은데 8만 원짜리를 딱 골라요. 이거 한다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야, 너는 왜 이렇게 애가 자본주의적이니?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사주지는 못할 망정. 뭐라 그래요? 우리 애가 보는 눈은 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 시기가 학령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해나가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환대를 받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준다는 거죠.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지금 성인분들인데 이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감정을 억압하고 욕구를 억압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찾았을 때 신호는 바로 욕구고요. 우리는 그 욕구를 많이 억압하는 사회에 있었다는 거죠. 혹시 이분 누구신지 아시는 분? 캔디죠, 그렇죠? 캔디 노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쵸? 외로워도 슬퍼도 그 다음에 뭐죠? 나는 안 울어. 사실 외롭고 슬픈데 안 운대요. 그리고 굉장히 밝아요. 막 웃으면서 했어요. 외롭고 슬픈데. 사실 이거 되게 병리적인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막 불러왔어요. 또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누구를 싫어해요? 울면 안 돼. 왜 산타클로스는 왜 우는 아이를 싫어할까? 달려라 한 이런 걸 봐도 막 난 있잖아. 그냥 들으면 그냥 눈물이 날 것 같아. 그래서 내 욕구를 얘기했다기보다는 저 사람은 뭘 좋아할까? 저 사람이 원하는 건 뭘까?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이의 욕구를 발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눈맞춤과 터치입니다. 사실요,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모르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아이를 봤는데 그 아이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지? 그 정도로 이 아이는 막 재능이 뛰어나고요. 자신이 꿈꾸는 거를 막 얘기를 하는데 꿈이 거의 하나의 영화 한 편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공부를 그냥 안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랑 저랑 친합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인데, 아니, 27살이나 먹어가지고, 아니, 지금 그게 뭐 하는 거냐?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직장 다니는데, 너 진짜 27살이 돼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빠, 저 29이에요. 아버지가 굉장히 놀라시더라고. 29이야 벌써? 깜짝 놀라시더라고. 우리가요, 아이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아이가 어떤 역량이 있는지를 거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듣지 않고요, 거의 말하거든요. 너 학교 갔다 왔니? 네. 숙제는? 숙제했어? 아니, 조금 미리미리 해야지. 학원은 언제야? 학원은 3시 늦지 않게 가. 또 게임하지 말고. 우린 거의 그냥 단답식이거나 폐쇄형 질문을 하거나 그냥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보통 아이의 얘기를 거의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욕구를 발견하려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말하지 마시고 아이의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거기에서 최고의 접근이 바로 눈맞춤과 터치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아이의 눈 있죠? 아이의 눈높이는 여러분보다 낮아요, 높아요? 보통 낮죠? 여기 뭐 청소년기를 키우신 게 아니라면 보통 낮죠? 그러면 여러분이 눈높이를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셔서 아이와 눈높이를 동일하게 수평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이거를요, 여러분들 거의 아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도 많아요. 엄청 감동적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터치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은 한쪽은 요 어깨를 잡으면 좋아요, 어깨. 그리고 다른 한쪽은 등을 이렇게 받쳐주면 좋습니다. 이게 아이가 굉장히 편안해하는 그런 터치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아기 때 아이들이 이렇게 등을 여러분이 받쳐왔잖아요. 그래서 이 토대에서 아이는 굉장히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질문 하나면 돼요. 현수야, 지금 이 순간에 네가 가장 원하는 게 뭐야? 닌텐도 스위치요. 이럴 것 같죠? 해보세요. 아이들이요, 보통 자신한테 와서 꼭 안는다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안 싸웠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할 때도 많고요. 또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제가 그 토대를 깔아주잖아요, 무대를. 그러면요, 아이의 욕구가 나오는데 그 욕구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요, 현실치료라고 하는 상담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학문이 있어요. 또 욕구 이론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분의 창시자가 윌리엄 글라서라는 분입니다. 이 글라스는 인간이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5가지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생존의 욕구입니다. 의식주를 비롯해서 개인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신체적인 욕구예요. 먹고 마시고 휴식하고 신체적으로 편안하고. 두 번째는요, 사랑의 욕구예요. 타인과 연대감을 느끼고 사랑을 주고받고 상호작용하고 소속하고 싶은 욕구. 세 번째는요, 힘에 대한 욕구입니다.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 여러분, 저는요, 아주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한 가지의 진실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이건 예외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었어요. 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게 힘에 대한 욕구예요. 아이는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죠.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주먹을 사실 놓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그러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매슬로하고 비슷합니다. 근데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글라서가 빛나는 부분인데 바로 네 번째가 자유의 욕구입니다. 원하는 것에서 살고 싶고 종교활동하고 싶고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어떤 욕구, 숨이 좀 트이고 싶은 욕구.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해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지, 내가 일상에서 내 내면의 자유로움이 얼마나 있는지, 나를 위한 시간과 공간이 예비되어 있는지, 그 공간이 있는 만큼, 그 시간이 있는 만큼 아이에게 물어볼 수 있다. 내가 압박감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이를 아무리 담으려고 해도 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담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5대 욕구 중에 다섯 번째 욕구가 재미의 욕구입니다. 즐겁고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 뭔가 조금씩 나아가고 싶은 욕구.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게임하고 놀고 이런 걸 떠나서서 내가 한 단계 성장하고 싶은, 내가 무엇인가 한 단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를 의미하기도 한다. 많은 분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요소가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강력한 행복의 한 변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느낌. 그 속에서 엄청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죠. 욕구를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이는요, 뭔가 자꾸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뭔가 자꾸 욕심이 있어요, 아이가. 난 진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하면서 욕심을 자꾸 버려요. 이 아이는 장차 어떠한 업을 창출할 만한 그런 역량이 있는 아이일 수 있습니다. 뭔가 자꾸 펜을 잡으면 그림을 자꾸 그려요. 이 아이에게는 미학에 대한 잠재력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꾸 친구들을 챙기고요,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안부를 받고 자기가 물어봐주고 막 그래요. 이 아이는 뭔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아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고유성의 첫 번째는 욕구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이는 어떻게 가장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걸 바로 이상향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아마 심리학 역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그 실험이 바로 보보 인형 실험이에요. 이 실험을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집단에서는요, 어른이 막 보보 인형을 망치로 막 때리고 막 발로 차고 막 고함을 지르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측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보 인형을 갖다 놨더니 때리고 했던 거를 봤던 아이들은 보보 인형을 훨씬 더 때리고 막 고함치고 발로 차고 막 그러더라. 이 실험이 왜 이렇게 파워풀한 실험이냐면 당시에 심리학의 주류는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하나가 보상이고요, 또 하나가 처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외적인 보상이나 외적인 처벌을 가지고 사람을 변모시킬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근데 이 실험이 왜 이렇게 파워풀한 거냐면은 사람이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바뀔 수 있네? 어디에 관찰을 하고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영향력에 굉장한 많은 행사를 하네, 이렇게 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관찰학습의 4가지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과정이에요. 어떤 모델이 하는 행동에 관심을 갖고 그 대상을 정확하게 지각하는 겁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하시는 걸 보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갑자기 뭔가가 저장됩니다, 내 내면에. 그리고요, 그 관찰하는 행동을 재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동기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이한테 지금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잘 나가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책을 좋아하네. 그래, 어린아이 때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책 읽으면, 너 구몬 다 하면 카봇 보여줄게. 이게 강화입니다. 근데 안 하면 너 화장실 청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 계시거든요. 이건 처벌이죠, 그렇죠? 아이가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어릴 때는. 아빠는 뭐예요? 근데 아빠는 누워가지고요, TV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 애들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옆을 보잖아요. 그러면 야, 씨, 빨리 공부하고 너 공부 다 해야지, 너 카봇 보여준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이는 뭘 자꾸 봐요, 지금? 얘는 아빠를 보죠, 그렇죠? 무엇인가가 자기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가 커졌을 때 아빠가 부재 중이에요. 엄마도 없어요. 그러면 아빠가 선반에서 꺼내는 그 과자 있죠? 거기 보물창고. 그걸 꺼내서 과자를 뜯어서 아빠와 똑같은 자세로 누워가지고 카봇 보면서 과자 먹는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습관들 있죠?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늦게 일어나고 막 맨날 문제가 많은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사실 이 관찰학습에 따르자면 선생님의 잘못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뭐다? 다 보고 배운 거다. 치유가 좀 되시죠?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질게요. 우리 아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건 아이의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걸 수 있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언니가 숟가락을 가지고 엄마한테 설거지를 치우고 있는 엄마한테 이렇게 갖다 줘요. 근데 그거를 동생이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근데 언니가 이걸 갖다 주니까 우리 현아가 참 착하다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도 옆에 있는 젓가락 가지고서 엄마한테 갖다 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을 형성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의 책을 어떻게 읽힐 수 있을까요? 제가 실질적인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책 읽으라고 잔소리 하실 필요가 없어요. 1시간 정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어차피 많이 하시면 그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1시간 정도를 일주일 내내 못 하신다면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8시 반에서 9시 반 이 사이에는 부부 모두 나오셔가지고 책 읽으셔야 돼요. 나는 이북으로 읽어도 되나요? 안 돼요. 아이가 그거를 책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수 있어요. 물리적인 책을 읽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이 물리적인 책을 읽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그냥 뭐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신 게임이나 이런 건 못하게 하는 거죠. 스마트폰은 아무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이렇게 막 잔소리하지 않아도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한 명이 와서 뭔가 책 읽는 신용을 합니다. 그러면요. 둘째도 와서 또 책 읽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관찰했던 게 자기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것을 따라하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죠. 50분 정도, 45분 정도 책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지민이는 오늘 책 읽으면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 뭐가 제일 좋았어? 이런 것들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아이의 욕구를 또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롤모델을 가지시고 아이에게 좋은 롤모델을 여러분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아이의 이상향을 발달시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어떤 분이 그러세요. 저는요, 원래 스티븐 잡스가 롤모델이었는데요. 굉장히 파보니까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던데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시고 암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그렇게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여러분, 롤모델이 한 명일 필요가 있나요? 거의는 여러 명 두셔도 됩니다. 역경을 이겨낸 사람,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 프로의식을 갖는 사람, 여유롭고 누군가와 잘 지내는 사람,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되고 싶은 그 무엇을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 주변에 자꾸 머무르셔라. 저는 이거를 두 가지 빛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빛은 내 내면에 숨겨져 있는 빛, 소위 진주같이 영롱히 빛나는 나의 욕구와 열망이다. 두 번째 빛은 내가 가장 존경하고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그 사람의 빛을 내가 가만히 응시하는 거, 포착하는 거. 그것은 어떤 면에선 어두운 길에서, 어두운 항해에서 등대처럼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빛이다. 정리해보면 한 가지는 욕구고요. 두 번째는 롤모델을 통해서 이상향을 구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서 오늘 집에 가셨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나름의 답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 아이에게도 서서히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맞춤과 터치를 가지고 아이의 원하는 것을 빼보시기도 하시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로 가볼 수도 있겠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속으로 중요해서 남모르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타인을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듯 나를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을 곱씹으면서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신의 롤모델이 있다면 누군지. 당신이 만약에 3일 뒤에 죽게 된다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네 번째입니다. 새로운 미래에서 여러분의 전기를 상영하는 영화가, 여러분이 80살이 됐는데 여러분의 전기를 상영하는 영화가 오늘 개봉한대요. 그 영화의 제목이 뭐일 것 같은지. 완전 블록버스터예요. 난리 났어요 지금. 그 영화의 스토리는 무엇을 담고 있을 것 같은지, 그 스토리에 비춰보면 여러분의 현재 스토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는다면 여러분의 잃어버린 그 조각이 무엇일지,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인에 대한 질문도 좋아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지? 그 소중한 사람과 했었던 가장 소중한 경험은 뭐지? 그 소중한 경험을 지금 해도 될 텐데 못할 만한 무슨 사정이 있는지.
질문해 보시면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는 어떻게 적성을 발견하고 확신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은 바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바다를 되게 좋아하고요. 어떤 분은 산을 좋아하고요. 어떤 분은 계곡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왜 바다를 좋아해? 그러면 뭔가 바다에 가면 뭔가 회도 있고 좋은 뭐도 있고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후적으로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 있고요. 사실은 그냥 내가 그걸 뭔가 좋아지게 된 것 때문에 그냥 말하는 거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이 그런 좋아하는 장소나 활동들은 어린 시절 때 부모님과 경험했었던 장소나 활동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울산 쪽에서 이제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사업이 좀 여러 번 망해가지고 파란색 봉고차 있죠, 여러분들. 그걸 타고 자꾸 이사를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헌주야, 사실 우리가 이사를 가는 이유는 너 학교랑 가까워지려고 이사 가는 거야. 너 유치원에 어디 친구 걔 있잖아. 걔랑 좀 가까이 지내려고 가는 거야. 항상 이렇게 좀 저를 위로해 주셨거든요. 근데요, 아닌 거를 다 알아요. 아, 우리 집이 지금 되게 어렵구나. 그래서 가다가 거의 시골 끝 있죠, 섬마을.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들 되게 낭만적인데, 어떻게 잠을 깨냐면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잘 때 이 파도 소리가 들려요. 그곳에서 어머니가 자장가를 부르고 뭔가 노래를 불러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서야 이 기억을 찾은 건데, 저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항상 바다를 좋아했는데 왜 그것이 좋았는지를 몰랐다가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다는 거죠. 제가 어른들을 만났을 때요, 가장 소중했던 경험과 기억을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저를 만나러 오신 분들은 다 인생에서 힘든 부분이 많은 분들로 오세요. 근데 여러분, 목욕물을 들어갔을 때 너무 뜨겁다 그러면 뜨거운 물을 다 버리고 미지근한 물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찬물 갖다 들이붓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다면요, 내가 좋았던 거, 기뻤던 거, 즐거웠던 거, 정말 자유로웠던 거, 내가 정말 사랑했던 것을 이야기해 보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놀라운 자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가장 소중한 기억이 뭔지. 우리 아버지가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거의 맨날 집에 안 들어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다. 맨날 돈 다 날려먹고. 그럼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전에는 우리 공공님에게 어떤 분이셨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가장 소중했던 기억들은 보통 부모와 함께 어떤 경험을 했던 일들을 언급합니다. 엄마와 눈사람 만들었던 일, 아빠와 함께 놀이공원 가면서 내 손을 꼭 잡고 무엇인가를 갔었던 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자 토대는 부모와의 경험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아빠 교육도 잘 하거든요. 근데 아빠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엄마들은 막 동화책도 잘 읽어주고 그런데요. 근데 자기는 그게 싫대요. 미치겠는 거야. 막 그걸 읽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아빠로서 영향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막 자책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걸 하면 될까요? 내가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것을 아이와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나 어렸을 때 콩알탄 던지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그런 거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 때 가봤던 장소에 아이와 함께 거닐어 보는 겁니다. 저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울산의 어느 지점을 저희 아이하고 간 적이 있거든요. 저도 오랫동안에 안 가봤기 때문에 거기가 실제 있는 곳인지 아닌 곳인지 확신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제가 직접 가보니까 그 대문이 제가 보이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있었던. 그러면 여기가 제가 넘어졌던 데인데 저기가? 그리고 뭔가 좁은 골목길이 있어요. 거기 골목길을 딱 벗어나니까 해변이 크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기서 뭔가 감동의 물결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거기를 거닐면서 이야기했던 말들을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맨발로 함께 걸어보기. 아이가 다시 오지 않잖아요. 해가 지고 뜨는 것을 아이와 보기. 손잡아 보기. 모닥불을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기, 미술관을 가보기, 로봇을 만들어 보기, 산을 올라가면서 작은 도전을 하기, 자전거를 함께 타는 것을 시간으로 한번 보내보기. 그런 경험 속에서 피어나는 열매가 바로 적성입니다. 제가 아까 진로에서 좋아하는 것을 먼저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잘하는 것은요, 중요한 건 좋아하는 것 속에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이 웅덩이라면 거기서 자랄 가능성이 보이는 요소가 그 웅덩이에서 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활동이 100가지라면 그 중에서 조금 뭔가 새순도 돋고 뭔가 좀 뻗어 올라가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 잘한다고 하는 지점에서 올라갈 때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잘해야 한다, 잘해야 한다 하는 사회에서의 어떤 압박감이 치여서 가는 어떤 부분이 아니라 잘하고 싶다라는 투지예요. 아이가 어떤 활동을 하다 보면 아이가 진짜 잘하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지가 막 해보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조금 더 밀어주면 거기에서 뭔가 두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를, 특히 학령기 아이를 이제 키우시는 분들 중에 막 학원을 막 진짜 10개, 막 어떤 분은 막 8개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요, 아이가 공부한 그 분량은 나중에 아이가 더 크면, 중학교 가면 금방 따라잡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뭐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우리 아이를 만약에 좋아해요, 피아노를 좋아해요, 그럼 그걸 하나 보낸 다음에 그걸 꾸준히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 거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3개월 정도 지나면 웬만큼 합니다. 피아노도요, 3개월 보내면 어린이바이엘 정도를 막 합니다. 체르니 100까지도 가요. 근데요, 사람이 진짜 잘할 가능성 싹이 있다는 걸 아이 때 발견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삶에서 자원이 돼요. 내가 이걸 잘했다는 거. 근데 그거는 임계점을 넘어야 돼요. 그거를 아이에게 있어서 한번 보여주는 것도 여러분의 양육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결과가 될 수 있다. 내가 잘하네? 내가 압도적으로 잘하네?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이걸 뭔가 잘하네? 이런 느낌은 꼭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이의 인생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좋아하는 것을 묻는 최고의 질문이에요. 눈맞춤과 터치를 통해서 가장 네가 좋아하는 게 뭐야? 가장 원하는 것이 뭐야? 많이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런 수가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많이 더 늘려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현수야,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재밌었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아이랑 자전거를 함께 탔어요. 아이하고 자전거를 타면서 그 경험을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나는 자전거를 타면서 약간 이 안장이 좀 불편한 것 같더라고. 이게 안장이 왜 이렇게 좁은 걸까? 조금 더 이렇게 엉덩이를 좀 받쳐주는 거를 해보고 이렇게 좀 디자인 좀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요, 네가 자전거에 무슨 허리 받침 있으면 자전거니? 도대체 너는 이렇게 누구 닮아가지고 애가 그렇게 자전거 하면서 이렇게 편안함을 찾아?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진로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검사가 있는데 스트롱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진로에 대한 토대를 6가지로 나눴는데 그게 실제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관습형이에요. 그리고 이 6가지의 유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걸쳐 있을 수 있어요. 아까 그 아이가 말한 한마디는 뭔가 이 아이가 아주 무엇인가 미세한 거를 포착할 수 있는 탐구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좋겠다고 하는 그런 예술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빠와 무엇인가를 상호작용하면서 말하고 있는 사회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그런 회사를 만약에 언급하고 있다면 이 아이가 뭔가 업을 창출하려고 그러는, 자기가 스스로 서보려고 하는, 지금은 작은 어린아이지만 그 아이가 장차 어떤 아이로 변모할지는 여러분이 알 수 없습니다. 그 가능성만 볼 뿐이에요. 그것을 아이가 얘기하는 토대가 거기에서 형성된다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자꾸 강화를 주는 겁니다. 계속 가서 가보고 그런 디자인이 있는 자전거포의 전시회를 자꾸 가서 또 맞다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경험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내 아이의 적성을 찾아주는 방법 3가지로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눈맞춤과 터치입니다. 무대를 통해서 아이의 욕구를 포착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동기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공장은 바로 욕구에서 기반된 동기입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어디로 가죠? 그건 내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공장은 바로 욕구에 기반된 동기다. 두 번째, 롤모델입니다. 나 스스로가 아이의 롤모델이 되어주는 것, 다양한 롤모델을 찾아주는 것. 아이에게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함께하는 경험입니다. 경험은 그 자체로 아이에게 가장 행복한 경험이기도 하고요. 어려운 현실을 딛고 넘어갈 수 있는 발판이기도 하고요. 또 그 경험 속에서 피어나는 열매가 바로 생장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스탠퍼드 대학 교수님이신 존 크럼볼츠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진로 상담에서 정말 유명한 대가세요. 근데 기존의 진로 상담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이 보통 예전에 하셨던 그런 검사예요. 이런 게 성향을 보고 그거에 맞는 직업군을 찾아주는 그런 매칭 시스템들이 거의 대세였어요. 근데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린 시절 때 변호사가 나와도요, 실제 변호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회계사가 나와도 회계사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나와가지고 다들 다 패닉에 사실은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로 상담 분야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얘기거든요. 아니 랜덤이면 뭐하러 검사를 해요? 그렇잖아요. 이 검사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크럼볼츠는 그 토대에서 한 가지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계획된 우연이에요. 랜덤이냐? 사람의 직업이 다 랜덤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그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효능감을 느끼시는 분들을 만나서 다양하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내 인생에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줄과 실줄로 엮여서 나에게 계획된 우연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죠. 즉 우연이라는 것과 계획이라고 하는 건 모순되는 얘기지만 내가 다 된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내가 회고해 본다면 그것은 나를 완성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근데요, 크럼볼츠는 이거를 다 된 다음에 회고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앞으로 미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게 바로 계획된 우연의 변인들이고요. 첫 번째가 호기심, 두 번째가 유연성, 세 번째가 낙관주의, 네 번째가 지속성이고요. 다섯 번째가 모험주의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호기심에 관련해서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때 만약에 나는 만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만화가 있다가는 굶어 죽는다 그러면서 막 만화 다 태우고 막 펜 다 부러뜨리고 막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 너는 그냥 쫓겨날 줄 알아. 이래가지고 못하고 그냥 공부해가지고 그냥 그것도 공부도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대충 어떻게 해가지고 풀칠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갑자기 웹툰이 막 떠요. 아씨, 나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진짜 왜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내가 그걸 진짜 좋아했다는 걸 찾았다면, 그런 질문 속에서 그걸 찾아봤다면, 최근에 SNS에서 여러분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쳐보면요, 드로잉 반데이 스쿨 이런 게 있어요. 반데이? 원데이도 아니고 한 달 정도에 된다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반데이 정도만 가도요, 웬만한 데싱 정도를 배웁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막 떠올라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호기심을 갖고 거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요, 내가 진짜 그림에 재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요즘에는 교수님이 뭐 갑자기 막 가수가 됐다가 어떤 분은 막 갑자기 유튜버가 되셨다가 막 작가가 되셨다가 막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하면서 내 부캐가 만화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가보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가보니까 이분들은 막 너무 그림을 잘 그리고, 지금 이분은 옛날부터 나랑 같이 그냥 못했다고 말씀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뭔가 달라요, 떡잎이. 그럼 나는 거기서 좌절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다른 계획된 우연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요. 아니 근데 말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스토리를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나리오도 못 짜 나는. 나는 그림과 글 둘 다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전달력이 좋으세요. 또 하나의 나에게 변곡점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회는 어디서 오나요? 보물섬 같은 그런 여러 책이나 이런 걸 보면 막 바다 밑에 어디 있고 막 어디 용암 밑에 막 숨겨져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기회는 사람에게서 옵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기회의 변곡점은 다 사람에게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그 공동체 속에 여러분이 함께 거하시고,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 옆에 자꾸 내가 거기 거하시고, 그 토대 안에서 배우시고 내가 무엇인가를 익혀나가시고, 배울 학과 익힐 습, 그것이 바로 좋아하는 것에서 잘할 가능성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잘할 가능성 있는 것에서 정말 잘하는 것으로 변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족한 강의였는데요, 여러분들. 여러분 삶에 또 여러분의 자녀가 계획된 우연을 많이 만나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서 그 가능성을 맛보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